그날 나는 단지 평범한 방문을 하려 했을 뿐이었다. 아무 의심도 없이 현관문을 열었고 내가 본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단 10초 만에 내 심장은 무너졌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대신 나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조용히, 치밀하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왜 그랬는지 알고 싶은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침묵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서울 양천구의 흐린 아침, 공기엔 비가 올 듯한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퇴역군인 서동민은 두 손에 소박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딸 윤지의 집 앞에 멈춰 섰다. 무심코 손목시계를 본 그는 자신이 전화를 하지 않고 찾아온 게 예의에 어긋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오늘은 꼭 봐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다.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눈치를 보던 딸이 결혼 후엔 더 자주 전화를 걸지 않게 된 게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순간 그는 안에서 새어나오는 낮고도 날카로운 말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었다. 그 말투에는 누군가를 깔보는 냉소가 서려 있었고 한 사람은 방어할 기력조차 없이 그 말을 듣고 있는 듯 했다. 동민은 문 손잡이를 조심스레 눌렀고 열려있는 틈 사이로 거실의 풍경이 그를 멈춰 세웠다. 윤지는 벽 모서리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 강민재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 말엔 손찌검도 없고 큰 소리도 없었지만 그것은 폭력이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민재는 그녀의 손목을 꽉 쥐고 있었고 눈빛은 냉정했다. 그 순간 윤지가 고개를 돌려 문틈의 아버지를 마주봤다. 아무 말 없이. 단지 고개를 살짝 숙였을 뿐이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보지 말아줘. 동민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문에서 물러났다. 바구니는 손에서 놓아질 뻔했고 입술은 바싹 마르기 시작했다. 수많은 전장에서 본 고통보다 더 묵직한 절망이 딸의 집 안에서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는 되돌아서면서도 아직도 귀에 남아있는 민재의 말투를 지울 수 없었다. 과거 군 복무 시절 그는 후배 병사들이 폭력적인 상관의 눈빛을 피하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이제 딸의 얼굴에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무너뜨렸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거웠던지 그는 처음으로 눈앞이 흐려져 길이 보이지 않았다. 이날은 단지 손녀에게 간식이라도 주려던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터의 입구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비가 조용히 내리던 저녁, 서동민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는 젖은 재킷도 벗지 않은 채 현관에 멈춰섰다. 그의 얼굴엔 감정이 사라진 듯했고 눈빛은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다.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다. 그날 딸의 집에서 마주친 장면이 마치 흑백 필름처럼 반복되어 머릿속에서 되감겨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수십 번도 넘게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더 깊숙한 곳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다. 내가 뭘 놓친 건가? 집안은 고요했고 벽에 걸린 오래된 군복 액자만이 어둠 속에서 묵묵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옷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다. 딸 윤지를 혼자 키우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 동안 그는 군인의 자존심보단 아버지로서의 역할에만 매달렸다. 그러나 지금, 다시금 그 속에 잠든 단호함과 분노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옷장을 열었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군복 액자를 벽에서 내렸다. 액자 속에 보관된 군복은 먼지와 시간의 무게로 색이 바랬지만 그 위에 달린 훈장은 여전히 무거운 존재감을 바라고 있었다. 동민은 흠뻑 젖은 와이셔츠를 벗고 작은 천을 꺼내들어 하나하나 메달을 닦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렸고 눈은 점점 충혈되어 갔다.
군복은 단지 옷이 아니라 한때 정의와 신념을 상징했던 시절의 자신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신념을 무너뜨리는 것을 가족 안에서 봤다는 사실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군복은 다시 옷장에 넣지 않았다. 침대 옆 의자에 정갈하게 걸어두고 천천히 거실로 향했다. 거실 책장 깊은 곳, 잊고 지냈던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엔 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강민재. 8년 전 딸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는 사위가 되려는 남자의 사업 아이템이 괜찮다며 투자 일부를 요청했었다. 당시 윤지는 아무것도 몰랐고 동민은 조용히 아내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그 사업에 넣었다. 사위가 잘 되면 딸도 편하겠지라는 단순한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오늘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책상에 앉아 메모장을 꺼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기 시작했다. 군 복무 시절 함께했던 부대 동료, 지금은 세무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정필중. 두 사람은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지만 동민은 그가 누구보다 깔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알고 있었다.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 명함을 품 안에 넣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새벽은 고요했고 비는 여전히 창문을 적시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딸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그저 딸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길 바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너무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그 침묵 속에는 참기 힘든 무너짐과 어쩌면 아버지에게조차 말할 수 없던 자책이 서려 있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고요한 절망을 끝내주는 것이었다. 그날 밤 동민은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대신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모든 걸 뒤엎지는 않되 단단히 흔들리게 만들 것. 정의는 법정에서만 다뤄지는 게 아니며 가족을 위한 정의는 조용히, 단호하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며 사위에게도 경고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대신 그는 사위가 가장 아끼는 걸 정확히 겨눌 것이다. 그의 회사, 해가 떠오르기도 전 서동민은 깔끔한 셔츠와 검정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평소엔 잘 다니지 않던 여의도 방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한강의 물결은 평화로웠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군인으로서 수없이 많은 결단을 내려왔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이 결정은 총알이 아닌 사람의 믿음을 겨누는 일이었고 대상은 다름 아닌 자신이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사위였다. 여의도 대로변에 위치한 중견회계법인 사무실. 동민은 정필중 회계사를 오랜만에 만났다. 회색 머리가 늘었고 약간 구부정해진 자세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했다. 필중은 동민이 꺼낸 투자 내역과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말을 아꼈고 곧 조용한 한마디로 결론을 냈다. 이건 네가 예전에 도와준 사업이 아니야. 이건 껍데기야. 동민의 손에 쥐어진 건 단순한 주식 지분이 아니라 회사의 가장 깊은 뿌리를 흔들 수 있는 투자자명의 권한이었다. 더욱이 놀라운 건 그가 사위의 회사에 기초 자산을 제공한 유일한 초기 투자자였다는 사실이었다. 동민은 한순간에 깨달았다. 자신이 만든 기반 위에 민재는 자신만의 왕국을 지어 올렸다. 화려한 언론 보도, 청년 창업상 수상, 정부 지원금 유치. 모두가 칭송하는 젊은 CEO. 하지만 겉포장 아래에는 부정확한 회계장부와 수상한 외부 자금 흐름이 있었다. 필중은 덧붙였다. 그가 간단한 감사를 해본 결과 강민재의 회사는 일부 투자처와 수입원을 조작해 보고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문서에서 윤지의 이름이 주요 명의자로 등장한다는 것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이 모르는 사이 그녀의 이름이 돈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윤지는 단순한 대표의 아내가 아니라 은밀한 서류상에선 공동 책임자였다.
그것이 들통나는 순간 비난은 사위가 아닌 딸에게 향할 수 있었다. 이 상황을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 동민은 단호히 말했다. 지금 당장 법적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조용히,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필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절차를 안내했다. 감사 요청서 발송, 지분 회수 및 경영 간섭권 실행,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 기업 해산 청구권.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고 무엇보다 침묵 속에서 이뤄질 수 있었다. 동민은 그날 오후 곧바로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치 지난 10년을 눌러온 무게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회사를 무너뜨리겠다는 게 그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윤지를 지키고 싶었다. 이 구조물 전체가 무너지는 그 순간 세상이 민재만 보게 될지 아니면 함께 서명된 윤지의 이름을 더 주목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그는 회사가 무너지기 전에 진실을 파헤쳐 내부를 정리하고 윤지를 이 구조물에서 빼내야 했다. 동민은 그날 밤 오래된 노트를 꺼내 윤지의 이름 석자를 조심스럽게 적었다. 그 아래엔 짧은 문장이 이어졌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방치한 거다. 그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손은 떨렸고 눈은 뜨거웠다. 다시 군복을 꺼내 옆에 두었다. 그 옷은 다시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된 병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이제부터 싸움은 서류 속 숫자들과 신문기사, 주주총회와 감사 결과라는 이름의 총알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총을 든 군인은 아니었지만 딸을 향한 침묵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다시 전장의 중심에 서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진짜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여의도 법무법인 사무실의 공기는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웠다. 서동민은 말없이 회의실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정필중 회계사와 필중이 소개한 변호사 김태호가 자리를 함께했다. 그들의 앞엔 수십 장의 문서가 나열되어 있었고 모든 페이지는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강민재라는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동민은 침착해 보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서류들 속에 단순한 부정이 아닌 윤지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김태호는 한 장의 계약서를 집어들며 자세히 설명을 시작했다. 몇 년 전 민재는 기업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개인 보증을 명의로 등록했는데 그 보증인란에는 놀랍게도 윤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동민은 처음엔 이를 단순한 부부간의 신뢰라 생각했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부부간 신뢰로 넘길 수 없는 수준이며 만약 이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윤지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더구나 문제는 그 보증서가 윤지의 서명이 아닌 디지털 서명으로 등록돼 있었다는 것이었다. 서명 일자는 윤지가 태어난 손주 지훈의 병원 입원 기간과 겹쳤고 기록상 그녀는 그 시기 병원에 상주 중이었다. 즉 윤지의 동의 없이 서류가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서류는 철저하게 만들어졌고 외견상으론 아무 문제 없는 부부간 계약처럼 보였다. 그러나 태호는 분명히 말했다. 이건 명백한 명의 도용입니다. 동민은 손에 힘을 주며 숨을 들이켰다. 자신의 딸이 그 어떤 말도 없이 이런 일에 휘말려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죄어왔다. 윤지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수능적인 아내였지만 아버지로서 동민은 알고 있었다. 딸은 결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너무 오래 혼자 견디며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동민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천천히 회의실을 나섰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음속 감정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작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이 기업은 단순히 부실한 스타트업이 아니었다. 민재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윤지의 이름을 이용했고
그녀의 인생을 거래에 올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동민은 서울 외곽의 한 사립문서 보관소에 들렀다. 그는 군 시절 훈련소에서 배운 방식을 떠올리며 민재가 제출한 수많은 서류 중 교묘하게 날짜가 어긋나 있는 문서들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문서마다 규정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었고 일부는 투자자 명단 중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필중과 태호가 제공한 정보와 함께 이제 퍼즐 조각은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최종 결심을 했다. 지분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고 감사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민재에게는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았다. 따로 연락도 통보도 하지 않았다. 동민은 말 대신 시스템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전직 군인답게 그는 감정이 아닌 절차로 움직였다. 조용히, 단단하게. 이 조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는 윤지가 지금껏 말하지 못한 모든 침묵의 증거를 세상 밖으로 꺼내려는 시도였다. 집에 돌아온 동민은 군복 옆에 딸의 사진을 꺼내어 두었다. 사진 속 윤지는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눈빛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그러나 깊게. 아빠가 반드시 지켜줄게. 회사의 내부 감사와 법적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던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무거운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동민은 예정보다 일찍 일어나 집 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평소보다 더 차분했고 행동엔 망설임이 없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군복 옆에 있던 지분 계약서 원본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서랍 깊은 곳에 넣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조용한 전쟁은 지금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전 11시 집 초인종이 울렸다. 그 시간에 찾아올 이는 없을 터였다. 동민은 문을 열기도 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강민재였다. 문 앞에 선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평소 언론 인터뷰에서 보던 겸손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대신 눈겐 분노가 번져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의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동민은 그 표정 하나만으로 이미 이 방문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거실로 들어선 민재는 동민의 집안을 한 바퀴 훑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이 집은 마치 동민 그 자체 같았다. 단단하고 질서 있고 침묵으로 가득한 공간. 그는 그 조용한 분위기에 압도되듯 잠시 입을 떼지 못했다. 그러나 곧 강민재는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감사 요청은 분명 외부 세력이 개입한 조작이며 자신은 법적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은 위협이었고 동시에 불안의 반증이었다. 동민은 말이 없었다. 그는 민재를 보며 조용히 차를 한 잔 내어주었고 여느 손님처럼 자리에 앉게 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민재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어르신이 이 회사에 미친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이번 일로 오히려 어르신도 함께 엮이게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명백한 경고였고 동시에 숨겨진 협박이었다. 하지만 동민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민재의 얼굴을 응시했고 시선 속엔 과거 군 시절 수없이 많은 신문 상황에서 단련된 결단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 침묵은 민재에게 불편함을 안겨줬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숨 섞인 말과 함께 떠났다. 그러나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는 문틈에 서서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그리고 말했다. 윤지한텐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걸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그 말은 의미심장했다. 마치 누군가의 감정을 미끼로 삼아 자신을 지키려는 듯한 치밀하고도 계산된 대사였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다. 동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민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딸은 아직 모든 걸 모른다. 그리고 민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동민은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감정의 장기전, 서로가 누구를 더 오래 조종할 수 있는가를 겨루는 심리전이었다. 그날 밤, 동민은 자신이 예전 군 시절 작성하던 전략 노트를 다시 꺼내 들었다. 종이 위엔 비상시 대응책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이름도 없는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빈 페이지 하나를 펴고 그 위에 새롭게 한 줄을 써내려갔다. 모든 판단은 윤지가 진실을 알기 전까지 멈춰야 한다. 그는 지금 그 누구보다 윤지를 믿고 싶었고 지키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확실해졌다. 민재는 단순한 기회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딸을 이용해 올라선 이후 지금까지도 그녀를 보호받을 도구로 여겼고 심지어 아버지인 동민까지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동민은 결심했다. 다음 단계는 말이 아닌 세상이 보는 공식적 붕괴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서울의 오후, 서동민은 평소보다 느리게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딘가 불안정한 기운이 머물고 있었고 창밖의 햇살은 무심하게 따뜻했다. 전화기 옆에 윤지의 이름이 뜨자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딸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렸다. 오래 침묵했던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음색이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녀는 아버지를 찾겠다고 했고 동민은 별다른 말 없이 집 주소를 다시 한번 짧게 알려주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1시간 뒤 윤지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얼굴엔 화장이 없었다. 머리카락은 질끈 묶여 있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낯설도록 어른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고 동민은 거실의 오래된 탁자에 앉아 그녀를 맞았다. 마주 앉은 자리엔 오래된 차 세트가 놓여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마치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 듯 오랜 시간 쌓인 말들이 입안에서만 맴돌았다. 마침내 윤지가 입을 열었다.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매만지며 그녀는 자신이 감추고 있었던 것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민재와의 결혼 생활은 초반부터 삐걱거렸다고 했다. 그는 가정적이고 성실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집 안에서는 언제나 통제하고 지시하는 존재였으며 결정권은 언제나 그의 것이었다. 그녀가 의견을 낼 때마다 너는 그런 걸 몰라 라는 말이 돌아왔고 점점 그녀는 입을 다물게 되었다. 처음에는 참으면 바뀔 줄 알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내로서의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녀는 민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도와줬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했다. 단지 남편이 내 이름으로 신용이 좋아서 몇 서류를 내 명의로만 처리할게 라고 했을 뿐이었고 자신은 그걸 단순한 행정 처리라고 여겼다. 이후 몇 차례 반복된 명예 사용과 전자서명 요청에 의심이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우리는 부부잖아. 부부가 서로 못 믿으면 누굴 믿겠어? 라는 말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부정하려 애썼다고 했다. 무엇보다 그녀를 짓눌렀던 것은 자신이 이 모든 상황에서 도망칠 수 없다고 믿게 된 순간들이었다. 부모님의 기대, 주변의 시선, 아이의 안정된 삶. 그녀는 가족 안에서조차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갔다. 동민의 침묵과 엄격한 태도는 그녀에게 늘 실망시키면 안 되는 아버지로 각인되어 있었고 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죄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스스로 무너져가는 것을 감추기 위해 외면하고 견디는 법만 배워왔던 것이다. 그 고백을 듣는 내내 동민은 단 한 번도 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윤지는 마지막에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그의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자신이 아버지를 실망시킨 게 아닐까. 그게 가장 두려웠다고. 그 말에 동민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동안의 오해, 침묵, 거리감. 모든 것이 이 한 문장에서 무너져 내렸다. 실망한 건 딸이 아니었다. 자신이었다. 한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가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했다는 자책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윤지는 아버지 집에 남았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나란히 앉은 식탁. 김치찌개의 냄새와 밥, 짖는 소리, 그리고 작은 아이가 자는 방의 불빛이 그 공간을 채웠다. 동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윤지가 더는 이 고통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제부터의 싸움은 딸이 아니라 아버지가 앞에 서야 할 시간이었다. 새벽 4시 17분. 서울의 거리는 아직 조용했다. 창문을 두드리던 바람 소리가 잠잠해지고 집 안엔 오직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시간을 세고 있었다. 서동민은 잠에서 깨지 못한 채 이불 속을 헤매는 듯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을 천천히 걸어 다가간 곳은 오래된 책상 앞이었다. 그 위엔 딸 윤지가 전날 저녁 남기고 간 얇은 손수건이 고이 접혀 있었다. 아직 그녀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했고 손수건 한 귀퉁이에 적혀있던 자수 문구가 동민의 눈에 들어왔다. 가족은 끝까지 남는 것,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속 깊이 봉인해뒀던 한 장의 편지가 떠올랐다. 시간이 멈춘 듯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고 옷장이 열리는 소리도 내지 않으려 조심스러웠다. 가장 안쪽 군복이 걸린 구석에 숨겨진 작은 철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군 시절의 흑백 사진, 전역 증서,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엽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꺼낸 것은 오래전부터 쓰려고 했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했던 편지지였다. 그는 책상에 앉아 조용히 펜을 들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만은 분명했다. 이번에는 끝까지 써야 했다. 그는 딸 윤지에게 말을 걸듯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 문장은 윤지야. 네가 태어나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였다. 그리고 다음 문장들은 감정이 흐르는 대로 따라갔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늘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단다. 그게 너였고 동시에 나 자신이기도 했다. 글을 써 내려갈수록 동민의 표정은 무거워졌고 눈가에는 인의 수분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로서 느꼈던 무력함과 윤지가 겪어온 침묵의 시간을 외면해온 자신의 책임을 하나하나 고백했다. 모든 문장은 미안하다로 끝나고 있었고 그 미안함은 단순한 사과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후회이자 절실한 회한이었다. 특히 그는 윤지가 겪은 고통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 침묵을 선택했구나라고 적었다. 그것은 사실이었고 동시에 가장 뼈아픈 진실이었다. 편지는 어느덧 4쪽에 걸쳐 채워졌고 동민은 마지막 문장을 아주 천천히 적었다. 니오는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단다. 단 한 번도.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그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렀지만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감정은 소리 없이 깊이 내려앉았고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그 편지는 윤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처음으로 딸 앞에서 사람으로 서기 위한 의식이었다. 편지를 접어 작은 봉투에 넣은 그는 군복 아래에 조심스럽게 그것을 밀어 넣었다. 지금 당장 줄 생각은 없었다. 그 편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고백이었고 언젠가 윤지가 진짜 자유를 되찾는 날 말없이 건네기 위해 남겨두기로 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말보다는 행동, 위로보다는 기다림.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어설픈 사랑이었지만 그가 줄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표현이었다.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다. 윤지는 아직 아버지 집의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지훈의 조그만 숨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다. 동민은 조용히 창문을 열어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봄이 다가오는 서울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묘하게 따뜻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침묵 속에 갇힌 사람들의 목소리를 꺼내주는 것. 그는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아버지로서 더 따스한 햇살이 서울 도심을 부드럽게 감싸던 어느 평일 아침, 대한민국 경제 전문지의 한 면을 장식한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강민재 대표, 횡령 및 명의도용 의혹, 강민테크, 긴급 경영진 회의 소집. 서동민은 예상보다 하루 빠른 보도를 보며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엔 만족도, 안도도 없었다. 단지 짙은 피로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거대한 구조물의 흔들림을 지켜보는 묵직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시작된 이상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거라는. 거슬던 같은 시각 여의도 강민테크 사무실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다. 평소엔 깔끔하고 정돈된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임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속삭임들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민재는 결국 외부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눈 밑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매끄럽던 말투는 갈라지고 있었다. 그는 내부 감사로 인해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했다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지만 이미 언론은 확보한 계약서 사본, 윤지 명의의 증거,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진술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윤지는 이 모든 소식을 아버지의 집 작은 방에서 조용히 접하고 있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그녀의 이름이 수십 개의 기사에 함께 언급되고 있었다. 윤지 씨는 정말 몰랐을까? 강민재, 대표 아내의 침묵이 낳은 부작용 같은 제목들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다만 오래된 습관처럼 손에 든 머그컵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바닥만 바라봤다. 아버지의 말없는 움직임, 식탁 위에 놓인 묵은지, 어젯밤 씻지 못한 설거지들이 그 순간을 감싸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윤지는 지훈과 함께 외출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 그는 안방 침대에서 조용히 그림책을 넘기고 있었고 아이 특유의 직감으로 어른들의 분위기를 감지한 듯 말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던 윤지는 아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작은 입술이 내뱉는 숨결에 귀를 기울였다. 아이가 아직은 세상의 복잡함을 모른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민재는 기자회견 이후 회사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이사회는 긴급히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며 새로운 대표 대행을 선출했다. 직원들 중 일부는 당혹감을 드러냈고 몇몇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안한 기류를 느끼고 있었노라며 떠들기 시작했다. 내부 고발자는 익명으로 보호되었지만 누구도 그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무너지는 성의 첫 균열이었음을 부정하지 못했다. 그날 밤 동민은 윤지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식탁에 앉아 그녀가 먹던 밥그릇을 천천히 정리해 주었다. 그러고는 작은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에선 평온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 공간은 잠시나마 세상의 소음에서 멀어졌다. 윤지는 문득 아버지를 바라봤고 동민 역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빛엔 너는 이제 자유다라는 말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더 이상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윤지의 이름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정리될 예정이었고 그녀는 앞으로의 진술 과정에서도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었다. 모든 과정은 아버지인 동민과 변호사 김태호가 책임지고 있었다. 윤지는 단지 다시 숨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천천히 풀려가고 있었고 처음으로 그녀는 내가 나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날 밤 동민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군복을 꺼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옷을 털고 단추 하나하나를 천천히 채웠다. 전쟁이 끝났다는 신호는 없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가장 치열했던 싸움은 결국 말이 아닌 행동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 그리고 침묵 속에서 지켜낸 정의는 어떤 소리보다 더 멀리 퍼진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울 남쪽 끝자락 신정동의 고요한 골목 안에 자리한 서동민의 오래된 집은 요 며칠 사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회색빛 벽돌 위로 오후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현관문 앞에 놓인 작은 슬리퍼 한 켤레가 그 집에 새로운 숨결이 들어왔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훈, 윤지의 아들. 작고 마른 체구에 말이 없던 아이는 민재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조차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를 모르는 듯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침묵. 아이는 세상의 소리를 거부하는 법을 일찍 배워버린 것처럼 보였다. 동민은 손주가 있는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처음엔 거리감이 있었지만 매일 아침 아이의 발자국 소리와 낮은 숨소리가 그의 하루에 스며들었다. 아이는 말이 없었지만 말없이 행동으로 많은 것을 전했다. 아침이면 아버지의 옆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고, 오후엔 책상에 앉은 동민을 멀리서 바라보다 조용히 옆에 앉아 연필을 잡았다. 어른이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듯한 눈빛이 아이의 작은 몸집마다 묻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동민은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군 시절 앨범을 꺼냈다. 그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동민의 사진과 부대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 여러 장 들어있었다. 그는 무심코 앨범을 넘기다 지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손가락으로 인물을 가리켰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손끝엔 분명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장면은 뭐예요? 라는 듯한 묵묵한 궁금증. 그 순간 동민은 처음으로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전방부대에서 보냈던 겨울의 혹독함, 전우들이 건넨 라면 한 그릇의 따뜻함,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우게 된 함께 버티는 법에 대해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고 말없이 모든 걸 흡수하듯 듣고 있었다. 그리고 동민은 느꼈다. 이 조용한 소녀는 말이 없지만 듣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아이가 세상과 다시 이어질 첫 번째 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 동민이 아침 식탁을 차리던 중 지훈이 조용히 주방으로 걸어 들어왔다. 손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 그림 속에는 군복을 입은 동민과 옆에 선 작은 아이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림 한켠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조용히 쓰여 있었다. 할아버지 좋아. 그 문장을 본 순간 동민의 손이 멈췄고 눈가가 저릿하게 뜨거워졌다. 말로 듣는 것보다 더 강한 고백. 그것은 이 아이가 세상에 내민 첫 번째 목소리였다. 그날 저녁, 윤지는 퇴근한 뒤 그 그림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아이가 색연필로 쓴 글씨 하나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닫아두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문을 연 건 다름 아닌 말 없는 아버지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동민은 그날 밤 다시 편지를 꺼냈다. 이전에 쓴 윤지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 아래 지훈을 위한 문장을 조심스럽게 추가했다. 지훈아,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할아버지 가슴에는 크게 울린단다. 그 문장은 낯설지만 따뜻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그는 알았다. 진짜 회복은 법정에서도, 기사에서도, 재산 회복에서도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회복은 아이가 다시 웃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오래된 찻집. 오후 햇살이 기와 지붕을 비스듬히 가르고 있었다. 서동민은 단정한 셔츠에 재킷을 걸친 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앞의 찻잔에서는 은은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군 시절의 동기이자 정보국 출신의 인물 박영철이 앉아 있었다. 40년을 넘는 인연. 말없이 눈빛만 봐도 서로의 결심을 알 수 있을 만큼 오래된 신뢰였다. 박영철은 주머니에서 한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밀어주었고 동민은 한 장씩 꺼내가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그 속엔
강민재의 과거가 담겨 있었다. 대학 재학 시절 한 차례의 학내 조작 사건, 졸업 후 잠시 몸담았던 벤처기업에서의 투자 유치 조작, 이름을 바꿔 재등록한 유령법인 2곳, 그리고 이혼 이력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었던 서류까지. 각각의 조각은 어쩌면 작은 흠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동민은 단번에 알아챘다. 민재는 늘 한 발짝 앞서 계산하고 실패는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덮는 데 능한 본능이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윤지를 만나기 전 민재가 윤지라는 이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보였다. 민재가 속해 있던 기업의 CEO가 동민과 같은 부대 출신 장교였고 그를 통해 윤지의 가정 환경과 아버지의 배경까지 들었으며 조용하고 참한 집 딸이라는 표현에 관심을 가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즉, 그 결혼은 민재에게 사랑이 아닌 기획이었다. 신용을 얻기 위한 얼굴, 기업 이미지를 세탁할 수 있는 가족이 필요했던 것이었다. 동민의 손끝이 차가워졌고 그의 안에서 무언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윤지를 향한 민재의 차가운 말투, 그의 집요한 통제, 재산과 신용을 그녀의 이름으로 감싼 이유. 그 모든 건 감정의 폭력이 아니라 명확한 전략이었다. 민재는 감정을 가장한 계산으로 가정을 만들었고 윤지는 그 안에서 스스로를 희생하며 살아온 것이었다. 동민은 생각했다. 자신이 한때 민재를 믿고 투자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인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흐려졌다는 증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지하철 안에서 눈을 감고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날 뉴스에서도 민재의 과거 이력이 새롭게 드러났고 SNS에는 윤지의 사진이 또다시 떠돌고 있었다. 동민은 한참을 눈 감은 채 앉아 있다가 마지막 역에서 조용히 내렸다. 집 근처 시장에서 그는 두부와 멸치를 사고 김치찌개 재료를 챙겼다. 윤지와 지훈이 기다리고 있는 집. 그는 세상의 거짓과 싸우고 돌아온 날에도 식탁 위엔 따뜻한 음식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날 저녁 윤지는 아버지가 끓인 찌개를 먹으며 무심코 말했다. 요즘 아빠는 뭐가 달라졌어요. 옛날엔 늘 바쁘고 무뚝뚝했는데 지금은 그냥 옆에 있는 느낌이에요. 동민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들려있던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고 윤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이제는 너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가 빼앗아간 시간은 되찾을 수 없지만 앞으로 올 시간은 지켜줄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동민은 책상에 앉아 필중과 태호가 정리해놓은 소송 서류를 정독했다. 다음 주면 공식적으로 민재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 전에 그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윤지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했다. 그들이 왜 결혼했는지, 민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이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되었는지를. 하지만 그는 아직 망설였다. 너무 많은 진실은 오히려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편지를 꺼냈다. 이번엔 윤지를 위한 것도 지훈을 위한 것도 아닌 자신을 위한 정리였다. 그 속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강한 군인이었지만 너를 지키는 데에는 너무 약했다. 그게 내 유일한 패배다. 하지만 이젠 알겠다. 진짜 용기는 총 대신 가족을 품는 것이란 걸. 비가 내린 다음 날의 서울은 맑고 선선했다. 하늘은 드물게 파랗고 바람엔 아직 물기 머금은 공기가 섞여 있었다. 서동민은 새벽 6시에 일어나 거실에 불을 켰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자 그는 침묵 속에서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물건이 걸려 있었다. 빛바랜 군복. 전역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민에게 그것은 단지 옷이 아니라 자신을 만들어낸 시간과 신념의 흔적이었다. 그는 군복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구겨진 주름 사이사이에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날은 예고된 날이었다. 부대 시절 함께 복무했던 동기이자 현재는 참전 유공자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가 동민에게 전화로 말했다. 올해의 기념식엔 형님이 꼭 나와주셔야 해요.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 앞에 서야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중히 거절했을 동민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그날 참석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공적인 자리. 그리고 이 선택의 배경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지훈. 말없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이 세상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기념식은 경기도 파주의 한 참전비 앞에서 조촐하게 열렸다. 현역 군인, 퇴역 장병, 지역 주민 몇 명과 언론의 플래시. 그 속에 동민은 군복을 입고 등장했다. 그의 옆에는 손을 꼭 붙잡고 선 지훈이 있었고 아이는 작고 낯선 발걸음으로 천천히 조부의 옆을 따라 걸었다. 주최 측은 짧은 소개 후 동민을 무대 앞으로 불렀다. 마이크가 눈앞에 놓였을 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나는 전쟁터에서 명예를 지켰지만 가정 안에선 침묵으로 방관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 딸이 겪은 고통은 나의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용기는 총을 드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으며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연설이 아니라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자리에 필요한 유일한 목소리였다. 행사가 끝난 후 동민은 지훈과 함께 기념비 옆 벤치에 앉아 아이의 손을 천천히 감싸주었다. 아이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고 그 눈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리고 뜻밖의 순간이 찾아왔다. 지훈이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단어 하나. 그 한마디가 동민의 세월을 꿰뚫었다. 그가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진심, 어린 인정.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흘리지 않았다. 다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되뇌었다. 지켜낼 수 있었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지는 부대의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군복을 입고 무대에 선 아버지와 그 옆에 서 있는 지훈. 둘은 서로를 닮은 옆모습으로 서 있었고 한 줄의 설명이 함께 있었다. 진짜 전우는 피로 맺어지지 않는다. 진짜 용기는 말없이 옆에 서는 것이다. 그녀는 핸드폰을 가만히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가족은 아무 말 없이 같은 식탁에 앉았다. 말이 없어도 따뜻했고 다정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그들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회복되고 있었다. 코여름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드는 서울 양천구의 골목, 하루를 마무리하는 햇살이 건물 사이를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서동민의 집 창문 틈새로 부드러운 바람이 흘러들었고 벽에 걸린 오래된 군복은 더 이상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걸려 있었다. 거실에는 낮은 아이 목소리가 울렸다. 지우는 조용히 윤지 옆에 앉아 받아쓰기 연습을 하고 있었고 윤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웃고 있었다. 어딘가 지난 몇 달의 시간을 믿기 어려울 만큼 모든 것이 고요했다. 강민재에 대한 소송은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었다. 언론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법원은 윤지의 명예 도용 및 책임 회피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재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증거는 그의 조작을 명확히 가리켰고 법인은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윤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이름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고 조용히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서류를 제출했다. 비정규직 국어교사. 과거의 경력이 다시 불붙는 건 아니었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동민은 딸의 결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어떤 조언도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벽마다 부엌에서 작은 도시락을 싸며
딸과 손자의 하루가 조용하고 단단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곁에서 준비했다. 가끔 지훈이 아침에 혼잣말처럼 내뱉는 한마디가 그를 멈춰 세우곤 했다. 오늘은 엄마랑 같이 가고 싶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동민은 군 시절 어느 전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무엇을 지키는지는 총을 든 다음이 아니라 총을 내려놓았을 때 알게 된다. 어느 날 오후 윤지는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다. 말없이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동민은 그 자리에서 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웃고 그 편지를 군복이 걸린 옷장 서랍에 넣었다. 윤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그 짧은 교환 속엔 오랜 시간 엇갈렸던 부녀 사이의 오해가 풀려나가는 느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동민은 윤지가 떠난 뒤 조용히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 안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이제야 진짜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동민은 손에 편지를 쥔 채 조용히 자신의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여전히 그가 끝내 건네지 못한 오래된 편지가 있었다. 윤지에게 처음 쓰고 수차례 다시 고치고 결국은 숨겨두었던 그 편지.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일어났다. 거실로 나와 식탁 위에 그 편지를 올려두었다. 다음 날 아침, 윤지가 먼저 일어나 그걸 발견하게 하도록. 말로 하는 사과보다 눈으로 읽는 진심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그는 이제서야 이해하고 있었다. 며칠 후 윤지는 마침내 학교에 출근했다. 평범한 출근길이었지만 그녀는 오랜 시간 멈춰있던 계절을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지우는 할아버지와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갔고 출입문 앞에서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그 손짓은 과거와 작별하는 인사였고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인사였다. 그날 오후 윤지는 교실, 창가에 앉아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저녁이 되자 집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세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사이엔 따뜻한 숨결과 익숙한 숨소리가 흘렀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대신 오래된 클래식 음악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지우는 스케치북에 조용히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처럼 동민은 창문을 닫으며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나는 말없이 끝까지 지켰다. 그리고 충분했다.